오늘 아침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에 거품이 잔뜩 생겨서 깜짝 놀라셨나요? 어제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거품류는 우리 몸의 정수기, 즉 신장이 SOS를 신호를 보내는 첫 징후일 수가 있어요. 40년 넘게 커피 한 잔 마시며 동네 이야기 나누던 한 어르신도 설마 내 신장이 문제겠어 하다가 뒤늦게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 3기를 진단받아 크게 놀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의외의 사소한 변화가 평생 지켜온 건강에 경고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60대 이후에 특히 주의해야 될 신장을 망치는 식습관과 하루 3끼만 조금 고쳐도 신장을 살리는 식습관을 번갈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해왔네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얻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짜는 식을 좋아하는 김철수 어르신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 어르신은 국물 없이는 식사가 안 된다고 하셔서 매 끼니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묵국을 넉넉히 끓여 드셨어요. 문제는 한 숟가락에 200mg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죠. 나트륨이 과하면 신장은 소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느라 과로를 하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붓기와 고혈압이 찾아오죠. 실제로 김 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발목이 땡땡 부어 슬리퍼가 꽉 끼고 밤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느라 숙면을 못 취했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죠. 밥상에 국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젓가락 식사였죠. 처음에 국이 없으면 밥을 못 삼켜 하시는 어르신도 일주일쯤 지나자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해요. 짠맛이 그리울 땐 청양고추 두어 조각, 통후추 살짝 뿌려서 향을 한번 살려보세요. 향이 강해지면 적은 소모으로도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니 신장이 쉴 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 단백질 좀 챙겨야 해 라면 매 끼니 고기를 듬뿍 올려 드시는 분들로 주의가 필요해요. 남대문 시장에서 낙지볶음집을 30년간 운영하다 은퇴하신 이영희 사장님은 체력을 유지하려고 매일 아침 소고기 미역국에 달걀 후라이 2개를 드셨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이 질소노폐물을 많이 생겨 신장이 이를 거르느라 혹사당해요. 이 사장님은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푸석해졌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틴 수치가 높아져 있었죠. 해결책은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질을 바꾸는 거였어요. 붉은 고기 반을 양배추, 오이, 당근, 생채소로 대체하고, 단백질은 살코기 70g, 두부 3분의 1모, 흰살 생선 같은 저지방 소스로 나눠서 섭취를 했죠. 2달 만에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왔고, 무엇보다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바나나, 감자칩, 토마토 주스를 한 번에 많이 드시는 습관도 신장에는 적신호예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심장과 근육엔 좋은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은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땡땡 할머니는 혈압약과 이중지를 복용 중인데, TV에서 바나나가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3개씩,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가 저릿하고 맥박이 불규칙해져서 응급실에 가보니 칼륨 수치가 기준치의 2배였대요.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도 약해져서 칼륨을 못 내본다고 설명했죠. 그 뒤로 박땡땡 할머니는 바나나를 하루 반개 이하로 줄이고 대신 칼륨이 낮은 사과배, 포도 같은 과일을 소량씩 자주 드셨어요. 물 2리터를 하루 동안 나눠 마시면서 소변량을 늘려줬더니 저릿함도 사라지고 혈압도 한결 안정되었다고 해요. 이쯤에서 그래, 짜게 먹지 말고 단백질 칼륨 조절하는 거 알겠는데 대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여기 60대 이후 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신장 살리는 한 끼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95%물이라 부리는 오이를 매일 꾸준히 드세요. 썰어놓은 오이 두어 조각을 식사 중간중간 씹어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되고 인뇨 작용이 촉진돼서 신장이 노폐물을 덜 힘들게 배출해요. 둘째, 당근과 사과를 함께 갈지 말고 시간차로 드세요. 예를 들어 오전 간식으로 당근 주스를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와 함께 껍질째 드시면 되죠. 당근의 이 베타카로틴이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사과의 사과산 퀘르세틴이 혈관을 청소해줘서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맑게 만들어줘요. 셋째,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저칼륨 채소를 가급적 찜보다는 생 또는 살짝 데친 형태로 드세요. 너무 삶으면 칼륨은 빠져도 비타민 효소가 파괴돼서 신장이 좋아할 재료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 마시는 요령도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300ml, 점심과 저녁 식후 2시간 뒤 각각 300ml, 그리고 취침 1시간 전 200ml. 이렇게 하면 하루 1에서 한 1.2리터가 되는데, 여기에 식사 중간에 마시는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등등 합치면 1.8리터 정도 돼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혈액 삼투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 작은 컵으로 자주가 핵심이에요. 평생 물을 많이 드셨다는 전주 사는 이땡땡 할아버지는 물을 많이 마시니 소변빛이 맑아지고 밤중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면서 가족 모임 때마다 물병을 챙겨 다니시곤 한다고 해요. 가공식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손자, 손녀가 사다주는 컵라면, 햄버거, 소세지 한 번쯤은 간단히 때우고 싶은 마음도 드시죠. 하지만 이런 음식에는 염분뿐 아니라 인공색소, 방부제 등 무기인산염이 숨어 있어요. 무기인산염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신장세포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주범이에요. 실제로 하루 한 끼씩 편의점
편의점 식사를 하던 양땡땡 여사님은 사구체여 과일이 1년 새 70에서 55%로 떨어졌대요. 지금은 냉동실에 두부, 낫또, 통 곡물빵을 넣어서 두고 바쁠 때 두부 한 모 데우고 올리브유 살짝 뿌린 뒤 현미빵에 곁들여 드세요. 준비 시간 5분, 나트륨은 컵라면의 5분의 1도 안 되죠. 혹시 나는 원래 몸이 잘 붙는 체질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세요? 작은 무심함이 뒤늦게 큰 후회로 돌아오기도 해요. 발목이 꽉 찼던 신발이 갑작스레 헐렁해졌다는 이웃 김땡땡 할머니는 국물과 소금을 줄이고 오이, 양배추, 당근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부종이 빠졌다면서 환하게 웃으셨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라네요. 신장 기능이 재기능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피로물질도 덜 쌓이니 활력이 되살아나는 거죠. 물론 이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면서 식단을 조절하는 게 좋고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분, 단백질, 염분 조절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직 병원에서 경계 단계라는 말을 들으신 정도라면 지금 말씀드린 소금 절감, 단백질 관리, 칼륨 분산, 섭취 가공식품 줄이기,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신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단백 고지방이 귀하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고기 많이 먹어야 힘난다, 국은 밥상의 기본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오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균 수명 9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절실해졌죠. 하루 3번의 식탁이야말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오늘부터라도 국 한 숟가락 덜고 오이 한 조각 얹고 사과 하나를 껍질째 씹어보시면 어떨까요? 어느새 아침이 개운하고 다리가 가볍고 혈압이 한눈에 안정되는 변화를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죠. 신장은 내가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소리 없이 잘 걸러주고 깨끗한 피를 온몸에 흘려보내주죠. 여러분의 다음 20년 신장이 편해야 삶이 편하네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 이 하면 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팽이버섯, 가격도 부담 없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아주 친숙한 버섯인데요. 저는 된장국이나 청국장을 끓일 때 꼭 이 팽이버섯과 두부를 넣어 먹는데, 각종 탕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 한국인들의 식탁에 단골 손님인 팽이버섯이 알고 보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가득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특히 중년과 노년을 위한 아주 유익한 식재료라고 하는데,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팽이버섯의 효능과 또 잘못 섭취했을 때 해가 되는데, 이에 대해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팽이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팽이버섯에서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팽이버섯은 베타글루칸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인데, 이 성분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대식세포와 T세포 등 면역 시스템의 핵심 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물리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이런 성분 때문에 팽이버섯은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항염증 작용과 함께 면역세포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돕기 때문에 자주 감기 걸리거나 피로가 쌓여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중년이나 노년층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예요. 팽이버섯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팽이버섯에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팽이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성분의 효과로 인해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혈압 조절과 고혈압도 예방할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팽이버섯에 풍부하게 포함된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역할을 해줘요. 이때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의 위험률도 낮아지는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팽이버섯이 다른 버섯에 비해 향이 적어서 뭔가 영양소도 적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그리고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많은 팽이버섯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예방 차원에서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아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함유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러한 팽이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여주고 면역력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이는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연구에 따르면 베타글루칸이 포함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피부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팽이버섯이 피부에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팽이버섯은 피부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한데, 팽이버섯에는 비타민 D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또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피부의 세포가 재생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재생도 촉진을 시키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은 피부의 노화 방지와 피부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 특히 팽이버섯에 포함된 에르고티오네인은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노화가 시작되는 중년 이후에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 팽이버섯을 섭취하면 이러한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으니 피부 노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팽이버섯을 꼭 섭취해 주셔야겠죠. 팽이버섯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체중 감량 효과예요. 다이어트 식단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매우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100g 기준으로 약 3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 등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고마운 식품이에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로 팽이버섯은 다이어트 식단에 적합한 음식인데, 뿐만 아니라 팽이버섯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성분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베타글루칸은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서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해주고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 것으로 유명한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식품이 양배추의 약 2.4배, 고구마의 약 1.7배의 식이섬유를 이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촉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팽이버섯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의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과식을 방지하고 칼로리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장이 건강하면 음식이 효과적으로 소화되고 흡수가 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때 우리 몸에 불필요한 물질들이 배출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주고 지방 분해와 혈당 조절까지 돕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매우 유용한 식품이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팽이버섯,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은 여러 가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건강에 도움되는데, 같이 섭취하면 몸에 2배 이상 도움이 되는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팽이버섯과 환상의 궁합 첫 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도 함유되고 있는데, 팽이버섯과 함께 이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고 팽이버섯이 함유하고 있는 에르고티오네인, 비타민C,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E나 C,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과 결합을 해요.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이고 염증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조합으로 드시게 되면 관절염이나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궁합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팽이버섯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또 칼로리도 낮고, 그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되는 걸로 유명하죠. 팽이버섯 또한 체중 감량에 좋은 식품인데, 팽이버섯과 닭가슴살을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궁합이라는 거.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는데, 닭가슴살에 포함된 이 풍부한
풍부한 단백질은 근육 성장이나 조직을 복구하고 우리 몸의 다양한 생체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이 두 가지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면 팽이버섯의 면역력 강화 효능과 닭가슴살의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우리 체력을 증진시키고 근육량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이 팽이버섯에 항산화 성분이 닭가슴살의 지방연소를 돋는 역할도 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더욱더 풍부해진 식감과 더불어 포만감과 영양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닭가슴살을 드실 때 팽이버섯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메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죠. 몸에 좋은 팽이버섯,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팽이버섯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절대 안 되는데 지금 알려드리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팽이버섯은 절대 생으로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2020년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무려 4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는데 팽이버섯을 먹고 사망했다니 충격적이죠. 이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17개 주에서 36명이 식중독을 일으켰고 그중 4명이 숨졌으며 그중 임신부 6명이 감염 증세를 일으켜서 2명이 유산됐다고 해요. 이에 대해 국내 식약처는 한국에서는 팽이버섯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가열에 조리해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이 샐러드 생으로 먹는 문화 때문에 리스테리아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은 일반적으로 설사나 구토나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임신한 여성, 노인,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 균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증상과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리스테리아균은 70도 이상에서 3에서 1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되는데 그래서 팽이버섯을 섭취할 때는 꼭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점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팽이버섯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우 드물게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팽이버섯의 버섯 단백질 성분은 사람에 따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러지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버섯 알레르기는 피부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이 아나필락시스, 즉 이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혹시 다른 버섯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라면 팽이버섯을 섭취하기 전에 꼭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 뒤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팽이버섯 섭취 시 유의할 사항 세 번째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증상이에요. 혹시 팽이버섯이 많이 들어간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신 뒤에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하고 팽창하는 특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에 과도한 부담을 줘서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거나 섬유질이 장을 지나가면서 발효돼서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복부팽만이나 가스가 자는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또한 장에서의 이 수분 흡수에 영향을 줘서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장이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배탈이나 속쓰림 이런 분들은 팽이버섯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팽이버섯을 적정량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섭취 후 불편함을 느낀다면 즉시 섭취를 멈추고 소화 기능을 돕는 다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수는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쑥은 잘못 먹었다가 맹독 때문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들 드시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어떤 것이 있는지 쑥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는데 쑥과 굉장히 비슷해요.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시고 병원에 실려오시는 환자들이 많대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돼서 판매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또한 이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이나 설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나 콧물, 눈물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두드러기나 복통의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심하면은 호흡곤란도 생길 수가 있겠고,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는 걸 당부드려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해서 계피나 대추 또는 약재 같은 걸 넣어서 차로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 쪽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갖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열로 인해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우유예요. 요새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 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 쑥의 효능이 우유와 함께 먹으면 전부 사라지게 돼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해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크게 소용이 없다니 굉장히 아쉽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나 오트밀 같은 대체우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쑥의 효능 4가지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돼서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 감염을 방지하거나 우리 혈관 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고,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 타닌은 몸속에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해요.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와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 혈액 정화 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해줘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죠. 이뿐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에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 염증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줘요.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도 탁월하죠.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고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주죠.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을 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 색소가 크게 낮아지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밝혀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성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시네올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췌장의 베타서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향을 내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특히 이 손발이 찬 수족 냉증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서 생리통, 생리불순 등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도 강화해주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나 숙변 제거에도 탁월해요. 또한 시네올은 위장점막의 염증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해서 소화장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우리 장에 있는 점막도 보호해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도 장내 유해균을 제거해주고 장내 환경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죠.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쑥을 섭취하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도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죠.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이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굉장히 부족하죠.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겠죠. 쑥은 칼슘도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돼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돼요.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분들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서 염증 해소에 정말 대단한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게 되고 혈액이 산성화돼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줘요.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놀라운 효능을 발휘해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도 막아줘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도 탁월할 수가 있죠.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계란이에요.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한데 쑥에는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도 정화해줘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도 예방해주기도 하고 뇌 건강에도 또 좋아요. 계란의 콜린 성분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큰 시너지를 발휘해요.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도 하고 콩나물에는 지방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E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해서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궁합이에요.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세척해서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좋아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좋겠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 드시면 더욱더 건강에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